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설 연휴 동안 만들고 있던 자료인데요. 어느 정도 쫑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적당선에서 자르고 이제 방송을 찍습니다. 2020년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요. 작년부터 분석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올해의 장은. 그래서 2020년이 상승장인 이유 5가지와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봤는데 3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2020년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작년에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는 바닥이고 세계 시장은 거품이 온다라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저는 그렇게 그 분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2020년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나 싶어서 속칭 뭐 전문가분들 그리고 뭐 좀 증권 쪽에서 방송을 하는 유튜버 분들의 내용을 다 봤어요. 예, 그냥 다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순히 이 차트와 감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좀 약해 보였어요. 약해 보이고 그리고 대체 뭘 사라는 건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 뭐 I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거라서 그걸 본다고 해서 흔들릴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19년 정리 영상을 만드는 것에 넣는 건데요. 보시면 제가 저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 판단에서 풀매수했던 적이 저기였고, 그리고 체결 리스크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저점 매수 준비를 7월 31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영상을 이제 8월 6일 이후에 8월 18일에 찍고 세계 시장은 거품이 생긴다라는 걸 지금 현재로서는 대바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예상한다는 게 저기 있었는데 저 때는 조정이 좀 있다 왔죠. 그리고 이제 한증시 조정에 대해서 또 받고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때 MSCI 비중을 재편하면서 외국인이 엑소더스급으로 팔고 나갔어요. 그때 시장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때 저는 외국인이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별개로 이제 북한 미사일을 예언했었다. 누구인가 하면서 결론적으로 상저하고입니다. 상저하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단은 2050에서 2150을 하단으로 형성할 것 같고요. 상단은 2900에서 2980. 코스닥은 이제 630에서 670. 상단은 930에서 964. 아주 그냥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왔습니다. 목표는 도전적으로 잡아야 돼요. 즉 주요 증권사별 예상을 한번 봤어요. 증권사들이 막 포인트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맨날 포인트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예측했는지 보여요. 숫자로 이 블러핑을 치는 것들이 보이죠. 보시면 뭐 약간 좀 산발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엣지 있게 좀 포인트를 주고 싶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판단은 믿을 게 못 된다. 네, 믿을 게 못 된다. 진짜 기가 차죠. 2018년에 그 1986부터 2607까지 움직였습니다. 근데 1986이 후반기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상고하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연초에 어떻게 예측을 했나 보면 2400에서 2900, 2250에서 2800. 이건 뭡니까 이게 진짜. 이걸 예측이라고 해놨어요. 1900에서 3600, 3060.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는 이랬죠. 자, 결과는 이랬어요. 결과는 이랬고 안 맞죠? 2019년은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맞긴 했는데 사실 뭐 제대로 맞춘 데는 없죠. 뭐 이 정도? 2020년이 중요하죠. 이제 1월 23일 현재는 지수가 이렇습니다. 변동폭이 이래요. 폭이 별로 넓지 않습니다. 140 정도 돼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했냐? 낮게는 1900에서 높게는 2500까지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이 한계라는 거죠. 2500이 한계고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얘는 예측을 안 했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쭉 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의지치를 높여서 희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참고로 저는 입만 터는 게 아니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저렇게 제가
계획을 세운 대로 안 되면 저 손해를 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장이 올인이 많이 예측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래서 넌 투자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채팅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오른다 폭등장이 온다 속칭 뭐 폭락장이 온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 뭐 말만 하고 있는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아까 보셨다시피 거품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장이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들 한참 중매산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너도 나도 폭등을 외치고 있어요. 대체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폭등을 외치고 있어서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계속 분석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의지치를 높여서 희망하느냐 하면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벼룩은 자기 몸에 100배를 뛴답니다. 100배를 뛰는데 10cm의 높이의 유리컵을 놔둬버리면 얘가 머리를 계속 박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치워도 얘가 이렇게밖에 못 뛴다는 겁니다. 컵 높이만큼. 이게 벼룩 점프 이론인데요. 자, 보시면 이 시장 성장치의 한계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아까 증권사를 보면 뭐 1900에서 2500, 2400 이렇게 막 한계치를 지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2500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믿으면 그게 끝입니다. 예. 그쯤 되면 모두가 공매도를 치겠죠. 아니면 증권사는 2500쯤 될 때쯤 되면 막 시장이 더 오른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겠죠. 그 공매도를 이겨내는 그 우리들만의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손절 라인은 박스에 걸고 달려야 됩니다. 사실 뭐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존버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즉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데일리로 시황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유가 슈퍼 예산 512조를 편성했습니다. 512조 5천억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이 대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면 지나간 과거를 봐야겠죠. 이 파란색 그 숫자가 파란색 선이 예산의 상승률입니다. 예산치가 아니고 예산치는 의미가 없어요. 예산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예산치의 상승률이라는 게 있겠죠. 보면 이때는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는 이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있었죠. 이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대응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늘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리먼 브로더스의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다.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기간산업 및 설비 투자, 특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예산 편성의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는 반영이 될 거다. 왜냐하면 돈이 산업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요. 돈이 산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적재적소에 잘 썼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이 작년에 붙여놨던 건데요. 이게 외신입니다. 그 런던 라우터에서 발행했던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운다운 데이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밑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레이트 컷입니다. 레이트 컷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 37개 그 신흥국들이 레이트 컷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금리랑 역전된 상태죠. 그때 보면 뭐 전체적으로 뉴스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아마 9월이에요, 9월. 9월에 제가 그 영상에서 말했던 장표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금리 인하 깜빡이 켠 슈퍼 예산 추경. 볼커를 완화히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6차례 금리 인하, 미국도 그렇고 제로금리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문제 없어 연준 공격, 예, 미연준 추가 인하 유력 이때 했죠. 예, 기준금리 인하 했죠. 아무튼 아래 공포 탈출하자 멕시코 신흥국, 미연준 성장세 유지 위한 금리 인하 시사 이때 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이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투자재라고 하는 거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오르는데 주식을 많이 안 올랐죠. 네. 이렇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흘러온 걸 정리해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있길래 가져왔고 이건 제가 정리했습니다. 보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분이 어디지? KB주택가격동향.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좌파 정권 때였어요. 좌파 정권 때 상승을 많이 했었다. 자, 이 기억만 가지세요. 정치적인 판단은 다 보류하시고요. 투자적으로만 보세요. 자, 이렇게 상승했었어요. 자, 그러면 주식을 봅시다. 빨간색이 지수예요. 파란색이 환율입니다. 자,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식은 계속 올랐어요. 부동산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주식도 올랐어요. 주식이 막 사람들이 작전주 투자하다가 깡통 차서 그렇지 주식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릅니다. 주식은 계속 올라요. 이렇게. 자, 주식이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확실히 여기도 좌파 정권 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때가 10년대 최저점을 찍었죠. 이때 무슨 사태가 있었는지 아시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금방 복구됐어요. 이렇게 금방 복구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정책적으로 막고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8년 동안은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 상승을 못했어요. 이게 지독한 박스피였죠. 예. 박스피란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박스피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응축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피 하단을 깨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예. 이번에도 못 깨고 상승했죠. 자, 그러면 경험적으로 봅시다. 경험적으로 보면 상승 확률이 높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다 봤는데요. 그 중에 좀 괄목할 만한 리포트 3개를 붙여놓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리포트 중에서도 내용을 다 보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요약하면 이게 답니다. 요약하면 이게 다예요. 제가 정리 요약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 어디 있어. 2010 수출액과 무역액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반도체 단가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자,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예, 그러면 작년에 떨어졌던 거 복구하고 3.3%더 오를 수 있겠죠. 예, 더 오를 수 있겠죠. 수입도 증가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매크로가 괜찮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폴리티컬 이슈가 많았죠. 자, 품목별로는 반도체 단가 회복.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증가. 컴퓨터라고 하면 진짜 그 컴퓨터가 아니고요. IT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같은 게 포함이 되죠. 이것도 보면 항목에 있어요. 어떤 품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포함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이 개선될 전망.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더군다나 작년에는 수출이 줄었는데도 이익이 늘어서 또 슈팅을 한번 줬죠. 현대차랑. 그런 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 관련 제품은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2019년 수출을 유지할 전망. 이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유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기기 같은 해외 생산 확대 및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감소 예상. 이거는 뭐 나름 타당합니다. 지금 C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중국을. C 브랜드의 성장이 너무 빠르긴 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또 말씀드렸던 장표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붙여놨어요. 수정 안 하고. 대형주 위주의 상승. 이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이제 안정된 투신 기반의 중소형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작전주 기승 예상. 이것도 여러분들은 다 아셨죠? 예, 다 아셨죠? 신저가 종목들이 갑자기 작전주, 정치 테마주로 둔갑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거다. 예, 지금 현재 정확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소름이 돋죠. 참 시장이 이렇습니다. 예, 시장이 이래요. 그 다음에 친환경차, 바이오주, SOC, 조선업 정도. 보험 관련주는 계속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이거죠.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어요. 자,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 페이즈 1 합의를 하고 페이즈 2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진짜 아무도 예측 못해요. 페이즈 1 그 합의가 스몰 딜을 이룰 거라고 예측한 건 접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늘 개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예. 그때 제가 영상 올리고 말씀드렸었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게 일어날지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거는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박살났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리바운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봤고요. 예, 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중 간 교육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럼 중간재 수요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품목 수입품 반사이익 증가, 이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실제로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포트에서 미국이 대중국으로 제재를 하니까 우리의 수출품이 반사이익을 볼 거다. 예를 들면 화웨이의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5G를 눌러버리니까 삼성전자가 떠버리죠. 약간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으로 연결되어 세계 교역량이 하락. 상승하겠죠, 그럼? 중국의 수요가 크게 감소. 그럼 수요가 크게 상승하겠죠? 수입 물가의 상승을 야기. 그럼 수입 물가 하락하겠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고, 이제 미증시가 안정이 되면 아마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그러면 인상된 금리만큼 영국으로 돌아오겠죠. 미중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입니다. 중국의 시장 개방이 확대. 이거 외국인 자금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낙수 효과 또는 콩고물 효과로 우리가 좀 예상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합의 후에 세계 경제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의 상승이 의미하는 건 투자 활성화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키다시 같은 건데, 스키다시. 일본과 이런 관계에서 제가 또 일본말을 썼네요. 겉절이 같은 걸로 윈도우즈 7 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애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요입니다. 네. 디램 가격은 진짜 얄밉죠.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상승했어요. 근데 계속 디램 익스체인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의아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 구도 합의 이후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 이 저항선이고 나발이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디램 가격이.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을 고려해야겠죠. 대선 가능성이 현재는 높습니다. 이번에 탄핵권은 거의 세네트, 상원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죠. 재선을 위해서라면 미중 무역 분쟁을 휴전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악화시켜봐야 좋을 거 없죠. 다시 금융시장을 흔들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흔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투심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투심이 과도하게 몰려버리면 결국에는 투매로 불러와 버립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유는 제가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하고부터 계속 마일스톤을 체크해 오던 건데요, 매주. 미중 무역 분쟁은 현재는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마일스톤이 생겼죠. 30일, 60일 액션 플랜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막 말이 많을 거예요. 중국이 이행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막 푹 떨어지고, 사실 이행하기로 해서 올라가고 난리 칠 겁니다. 잘 보세요. 기사를 보시면 이제 이놈이 저번에 한 말이 그거구나. 원래 글로벌 이 폴리티컬 이슈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제가 계속 5개를 말씀드렸던 거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측 상단에 5개 항목이 있었어요. 트럼프의 재선 모멘텀입니다. 내부적인 건 뺐어요. 멕시코 장벽이니, 그 다음에 총기를 소유, 왈가왈부 이런 거 뺐어요. 우리랑 관계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죠. 그 다음에 차이나 이슈. 지금 약간 해결했습니다. 차이나. 노스 코리아 아직 해결 못했어요. 5일 해결했죠? 이란 분쟁으로. 이란 분쟁은 자기들 셰일가스를 위한 분쟁입니다. 자명해요. 아니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오일 가격 많이 올라서 오일을 생산하는 셰일가스 지역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면서 중국이 굉장한 양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죠. 이제 남은 거는 노스코리아입니다.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자, 이제 브렉시트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브렉시트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년 불확실성에 대한 유망주였어요. 근데 곧 종결될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다면 종결될 것 같아요.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완충을 위한 액션들은 다 했을 겁니다. 관련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영국이랑 FTA도 했죠. 영국은 이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축에 끼고 싶은 거예요. EU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브렉시트를 할 것 같고요. 국민투표도 있으니까 강제성도 있고, 재투표는 말이 안 되고요. 민주주의에서 재투표입니까? 아무튼 그런 식인데, 영국이 이제 EU를 탈퇴하면 만년 유망주가 사라진다. 그것도 유로존에 약간 좀 그래도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매주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유로존의 지표를 보면서 약간 유로존은 반등할 것 같은데 그때 라가르드 총재가 총재 사퇴할 때
사태가 아니죠. 예, 임기 만료일 때 얘기했었죠. 이제 나라들의 폴리티컬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이후에 아직 폴리티컬 드라이브는 없고요. 그 지표들이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던 한국과 독일의 2020년 EPS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과 독일은 공통점이 제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반등이 있을 거다. 그리고 볼코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제가 볼코롤에 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건 그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볼코롤은 금융위기 때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젤 3랑 연관이 돼요. 볼코롤을 시행해서 좀 이 금융시장이 너무 이렇게 막 방만하게 운영하는 걸 좀 제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과 IB를 분리하고 은행 고객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게 글래스-스티겔법 예전에 그 대공황 때 나왔던 법이랑 유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볼코르를 요약하면 금융사 자기자본 운용과 투자 제한을 하고요. 복잡한 파생 상품 투자를 규제하고요. 과도한 레버리지 5배 이내로 규제. 최근에 DLF 사태 같은 거 아시죠? 약간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룰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5배 이내로 규제. 이건 지준율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CEO 등 금융사 임직원 연봉을 규제한다. 이거는 막 좀 연봉으로 막 때리면서 여러 가지 블러핑을 치는 걸 막으려는 거죠. 근데 도드-프랭크법, 이게 볼코르 폐기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미국의 경제가 마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걸림돌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폐지를 해버립니다. 오바마 지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융권의 그 주식시장 투자를 불러오겠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됐다라는 소식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채권은 돈을 갚아야 하는 회사나 국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인데 지금 상황은 그 반대가 됐다는 얘기죠. 금융권이 금리 역전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예, 10년물과 2년물에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거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주차 영상에서 보시면 압니다. 금리차가 발생했습니다. 금리차, 장단기 국채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100% 확률로 그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금리차가 발생했던 거를 보면 이때 첫 번째 역전되고 17개월 뒤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차 역전은 이제 이때 왔는데 11개월 뒤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세 번째도 1년 8개월 뒤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네 번째 역전 이후에는 34개월 뒤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다섯 번째 역전, 이때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 전이죠. 역전이 발생하고 12개월 뒤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계속 트럼프가 트위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또 트럼프랑 친구는 아니고요. 제가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은행권의 대출 규제입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대출을 잠궈야겠죠. 그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오면 그냥 바로 잠궈버립니다. 대출 규제를 이렇게 강화해버려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 자료들을 보시면 금융위기가 오면 약 18개월 정도 텀을 두고 장단기 국채 금리차 역전이 오면 약 18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금융위기가 왔어요. 자,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지역이 그 장단기 국채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예요. 이때 역전되고 좀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죠. 자, 이때도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고 상승한 다음에 폭락이 왔습니다. 자, 이때도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다음에 폭등이 오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거품 발생 후에 폭락을 합니다. 저는 거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펀더멘털이 꾸준히 상승한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거품을 노리고 있습니다. 거품을 먹고 빠져서 거품이 빠진 뒤에 다시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을 계속 노리고 있다. 선진국 시장이 조정되면 신흥국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보시면 미국 신흥국 시장 10년간 상승률 추이를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S&P와 코스피와의 연관 관계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회색이 그 S&P인데요. 파란색이 코스피잖아요. 보시면 S&P가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 신흥국 시장도 놀래서 떨어지는데 갑자기
계속 떨어지는데 이 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신흥국이 더 많이 올라버려요. 키 맞추기가 가는 거죠. 이때 이만큼 오를 때 우리는 그렇게 못 오르고 뒤늦게 오르다가 떨어질 때 얘들이 올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 돈들이 들어와서 신흥국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똑같죠? 자, 이렇게 올랐고 우리 그만큼 못 올랐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추세가 똑같다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돈이 빠지면 세상의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들은 어떻게든지 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올 확률이 높고 외국계 리포트들도 아시아 증시에 오버웨이트, 약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냥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맞지는 않지만 일단 걔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은 돌아온다라는 장표인데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11월 말에 만들었던 장표입니다. 그걸 그대로 붙여놨는데요. 여기서 제가 전달드릴 메시지가 있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패시브 이벤트 종료 돌아오는 경향.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외국인 엑소더스다. 뭐 외국인은 이제 우리나라 팔고 다 나간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했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예. 이 MSCI 이벤트 종료에 돌아온다. 지금 어떻게 됐죠? 외국인 엄청나게 많이 샀죠. 예. 보시면 이거 연장해보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무튼 외국인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요. 내년에 미국 채권 시장은 경기 회복과 세계 물가 상승률 둔화, 중앙은행 정책 완화 미비로 이자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작은 곰 시장을 형성할 거다. 자, 미국은 횡보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이거 선거 관련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뭐 재선을 성공한다면 법인세율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올라가겠죠. 트럼프는 친기업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파입니다. 법인세를 낮췄어요. 실효세까지 낮추고 뭐 조세 감면 일자리법 해서 리쇼어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국 기업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타국 기업까지 들어오게 만들고 약간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 정치적인 불안감이 생기면 S&P가 11% 감소하고 미국 증시가 20% 하락한다 라는 얘기죠. 이 두 개를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주의 경우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몇 달, 이거 폰트 문제입니다.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이는 경향. 예, 미 대선이 11월입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11월 전에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약간은 비중을 줄여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요. 자, 코스피 코스닥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술적 분석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이 펀더멘털을 보는 건 보는 건데 그 매수 매도를 할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막무가내 존버는 좋지 않습니다. 가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횡보장으로 가정했습니다. 저는 원달러는 웬만하면 횡보하거든요. 1050에서 900원까지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면 한국 증시는 상승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락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WTI 유가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가정을 했어요. 배럴당 50에서 90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90 이상 올라가 버리면 원자재 폭등에 따른 손실 발생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면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석유를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채우듯이 사지 않아요. 얘들은 선물로 한 번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버틸 수 있지만 계속 상승하면 서로 사야겠죠. 원자재 지수는 이제 석유 외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현재 바닥으로 가정했습니다. 이거는 iShares S&P GSCI 지수로 본 거예요. 현재 바닥으로 가정하고 글로벌 시장 개선으로 35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돼요. BDI, 발틱 운임 지수죠.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바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바닥으로 가정하고 미중 무역 분쟁 긴장 완화. 왜냐하면 이 발틱 지수의 가장 큰 커스터머가 중국입니다. 철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철광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광석. IMO 2020으로 상승 추세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상승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한국 증시는. 자, 이렇게 오르고 있고 여기서 이까지 열려 있다. 뭐 떨어지면 뭐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겠는데 12개월을 따져봤을 때 약간 이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불마켓이 이어진다면. 코스닥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르지만 추세는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바이오가 사라져야 됩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상단과 하단은 이렇게 희망한다 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포인트는 양적 완화, 글로벌 시향이 괜찮아질 거다,
금융위기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미증시는 고점 신호가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횡보 또는 조정 보이면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거다. 기술적 분석상 모든 가정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 최대치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랑 부정적인 포인트를 전제를 해둬야겠죠. 자, 긍정적인 포인트는 양적 완화가 일어날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됐어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거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증시 횡보 후에 신흥국으로 유입될 수 있어요. 유로존이 반등할 거예요. 환율 및 원자재가 반등할 거예요. 볼코룰이 폐지됐어요. 은행권 자금이 유입될 거예요. 바젤3만 좀 기다리고 우리나라 아직 바젤3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바젤3 가입이 2025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바젤3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약간 금융권을 제재하는 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다 가입을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다 바젤3를 지키자라는 기조가 있거든요. 자, 부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 대선 시에 한국 시장이 약화돼요. 11월이 대선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중국, 미국 간 무역 활성화로 ICT 약화가 우려됩니다. 이건 아까 미중 무역 분쟁 보고서에서 봤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랑 페이즈 2, 페이즈 3 합의를 하면서 뭐 미국의 IT 제품을 많이 사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반사 손해로 보겠죠. 그런 게 네거티브한 포인트고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랑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 북한이에요. 재선 전에 북한을 최소한 지금보단 좋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요. 뭐 나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제4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재개 가능성, 이거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일본이 어떻게 또 나올지 몰라요. 계속 이게 블랙스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우한 폐렴의 장기화, 지금 발생한 거죠. 사스의 경우 종시까지 1년 걸렸습니다. 우한 폐렴이 장기화되면 이거는 또 블랙스완이에요. 이것도 블랙스완이 굉장히 둥둥 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대한민국 총선이 있습니다. 4월에. 불확실성이 있어요. 야당과 여당이 바뀔 건지 아니면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정책의 그 모멘텀의 유지 또는 새로운 정책에 다른 수혜주 등장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라임 사태가 지금 계속 블랙스완으로 또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투자의 기준봉을 잡는 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아니면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 이런 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언가 리스크가 발생해서 롱바디 음봉을 그려요. 그 다음에 밑꼬리를 달고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조정을 보여요.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바닥 매수 단타 세력을 다 받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바닥 매수세예요. 얘들은 바닥 매수세가 왔다가 오른 팔 거 아니에요. 팔면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타는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봉인데요. 진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 막 3%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쭉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요. 이거 단기 바닥 매수세겠죠. 그 다음에 또 상승했다가 이까지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한 바닥이 2150이랑 코스닥은 600, 제가 까먹었습니다. 650인가 뭐 660인가 그래요. 그건 제가 영상을 보면 압니다. 그럼 시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장 컨틴전시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키로 했다. 무언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폴리티컬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기로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정리된 곳은 없어요. 제가 계속 기사를 트래킹하고 발표를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 역할을 강화한다. 예. 기관 투자자 역할, 너네 시장 좀 방어해라. 그 대신에 뭘 주겠다라고 하겠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그때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한 것 같아요. 그냥 말로는 가동 안 한다라고 했지만 가동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더 흔들릴 거니까요. 그때 2018년 10월에 그 폭락을 했을 때 금융 투자가 미친 듯이 매수했고요. 얼마 전에 작년에 6월쯤인가 폭락할 때 그때 연기금 등 제가 봤을 때 연기금으로 보이는데요. 우정국은 아닌 것 같아요. 걔들이 미친 듯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약간 이런 겁니다. 1번. 자,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이 자사주를 계속 사들이는 거에 대해 규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사면 또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이런 거에 규제를 완화해 준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다.
뭐 당일 동안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 뭐 이게 사실 뭐 여러분 저랑 계속 보신 분들은 공매도가 뭐 폭락을 불러오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 공매도 규제를 하는 거는 투심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투심을 완화하기 위해서요. 업팅률을 지키지 않는 공매도도 없어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투심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공매도 없어 오늘. 약간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공매도 과열 종목만 보셔도 아십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되면 공매도를 못해요. 다음날에. 오르던가요? 예. 반반도 안 됩니다. 확률이. 반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일 가격 폭 제한 축소. 폭락을 못하게 막는 거죠. 이런 컨티전시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슈퍼 예산 512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알겠죠. 상승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편성했지만 그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그 상승폭이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정부 기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산업중개에너지. 일자리 이건 뭐 예. 딱히 주식시장에서는 영향이 없죠. R&D. 예, R&D 내용을 봐야겠죠. R&D. 핵심 부품 소재 장비 자립화. 소부장이죠. AI도 포함됩니다. SOC는 예. 이게 땅 파는 것만큼 뉴딜 정책이죠. 땅 파는 것만큼 경제 살리는 게 좋은 게 없어요. 예. 12.9% 올랐어요. SOC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도 조만간에 대상승장이 올 거예요. 국방 분야,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국방 분야가 50조를 돌파했습니다. 상징적인 50조예요. 패시브 자금의 유입 섹터를 공략해야 됩니다. 결국엔. 이 장이 상승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요. ETF라고 하죠. 패시브 자금이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 균일하게 들어가요. 어떤 섹터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섹터를 계속 노려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데일리로 매매 동향을 보면 됩니다. 저도 영상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자, 바이오는 지금 대폭등장이 올 수도 있어요. 대폭등장까지는 아니고 상승장까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랑 좀 비슷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환희를 해요. 환희를 하고 거품이 생겨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설거지를 하고 이 헤드앤숄더죠. 여기서 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투자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있는 게 바이오랑 SOC입니다. 두 가지. 자, 임상 관련주를 봐야 되고요. 임상 모멘텀이 있는 삼상이면 더 좋겠죠. 라이센스 아웃 이런 종목들로 미리 선취매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셀트리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전문가인데요. 사실 제가 사진 못했습니다. 좀 못 사요 그거. 예. 불안해서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올라가요. 진짜. R&D는 아까 슈퍼 예산에서 보셨죠? 소부장 중에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인공지능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자동차, 친환경차, 수소전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산업이죠. 4차 산업혁명이다. 수소전기는 제가 찍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걸 리뉴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추세가 좀 바뀌었으니까. 자율주행은 예, 몇 개 있죠. SOC는 건설 기자재부터 오를 거예요. 건설 기자재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건설업이 오릅니다. 건설 기자재 어떤 게 있는 게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한 개 노리고 있습니다. 조선사 합병 이슈 이거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되고 조선 부품 공급업들이 있습니다. 뭐 보면 현대 미포조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합병 이슈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이 5가지 섹터가 집중해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주는 별도 영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있는 것들은 있는 거 보시고 아닌 거는 제가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댓글의 질문이 댓글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면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거면 알아봐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2020년은 정말 좋은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경자년.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봤을 건데 아니면 주식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많이 상승하셔서 자본으로부터 해방되시고요. 기분이 좋게 2020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이나 댓글로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